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의 정지영입니다. 네. 금요일 저녁에 굉장히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이런 금요일 저녁에 여기 과학자의 강연을 들으러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학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오늘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 영구동토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어디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극지연구소에서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극지에서 연구를 하시나 봐요? 극지에 계시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극지연구소는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해 있고요. 연구의 대부분은 송도에서 하고 있고 극지 활동을 할 시즌에만 극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남극과 북극을 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남극 연구는 남극 하계 시즌인 우리나라의 겨울에 해당하는 겨울에 연구 활동을 가게 되고요. 제가 주로 활동하는 북극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여름 하계 시즌에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극지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극지연구소는 남극과 북극에 여러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여기 살짝만 넘기고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남극에 대해서 극지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유명한 게 남극 세종기지일 것 같은데요. 아래쪽 빨간색 건물이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고요. 지금 35년, 36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은 장보고 기지인 왼쪽 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팽이같이 생긴 저 모양이 장보고 기지고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라오노 세빙연구선인데요. 얼음을 깨는 배죠. 그래서 북극이든 남극이든 얼음이 있는 지역에 가서 배를 깨고 바다에 있는 생물이라든지 아니면 고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북극에는 유일하게 기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름을 본따서 다산과학기지라고 있고요. 다산과학기지는 지금 작년에 20주년으로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남극과 북극에 기지가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볼 수가 있나요? 네, 기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북극연구체험단의 기회를 가지고 북극연구체험단이라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다산주니어. 여기에 혹시 고등학생 계신가요? 고등학생들 바쁘시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강연 안 들으시죠? 네, 중학생 또 없으시군요.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안타깝게 다산주니어는 아직까지 고등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약 3박 4일의 일정으로 북극 다산과학기지하고 주변의 인근 지역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4월 말이라든지 5월 초에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오진 않았지만 혹시 자녀분이 고등학생이 있거나 주변에 고등학생이 있다면 그리고 북극에 관심이 있다라면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단에 가게 되면 북극 빙하라든지 생물상도 관찰을 할 수 있고 북극 다산과학기지 시설과 다른 과학기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포인터가 없어서 저기 보시면 다산과학기지는 제일 안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네, 안타깝죠. 네, 그리고 다산과학기지는 니알슨 과학기지촌에 있는데 과학기지촌이라는 것은 저 지역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과학자예요. 네, 전부 과학자예요. 그래서 저 건물
네, 건물 하나하나가 다 각 나라의 기지, 각 나라의 기지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면 모두들 인사하면 다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다산 주니어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보시면 다산 주니어에 뽑히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산 주니어에 뽑혔을 때 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토양학자입니다. 흙을 연구하는 학자고요. 저희 남편은 토양을 연구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땅을 연구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항상 아쉬워하는데, 저는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농업에서 다루고 있는 토양 기반으로 토양 연구를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기회가 돼서 극지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극지에도 당연히 땅이 있어서 극지 땅을 연구하고 있는 토양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1시간 동안 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주로 그럼 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바닷가를 이루는 거? 바닷가를 이루는 거? 바닷가를 이루는 거? 바다에는 모래가 있죠. 모래. 아, 네. 모래가 흙 아니에요? 모래가 흙의 일종이죠. 네, 맞습니다. 네. 놀이. 네. 모래로도. 모래로 놀이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흙에서였으면 흙에서 이렇게 많이 털면 곤룡 발자국 같은. 네, 맞아요. 네, 흙이든 그게 암석화되어 있는 화석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오래된. 근데 보통 퇴적물에서 많이 뭐예요? 퇴적물은 흙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바다나 호수에 작은 알갱이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퇴적물이라. 네, 쌓이고 살. 저희 네. 밑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쌓이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퇴적물이라고 해요. 네. 보통 흙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 딸들인데요. 저희 딸들, 네. 왜 그렇게 가나? 일부만 딸들이고요. 전체는 다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딸도 흙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어디든 흙이 있으면 바닥에 주저앉고 눕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릴 때 흙놀이 되게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옆에 가서 뭐 하시나요? 지지, 만지지 마, 더러워. 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제 다 놀고 나서도 얼른 가서 씻자. 되게 지저분하다, 더럽다라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흙에 대한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라고 해서, 저 영어 배워요. 대단한데? 전 대학교 때 알았는데. 너무 쉬워요. 네. Earth, soil 이런 게 흙에 대한 영어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dust, 방금 이야기한 dirt, dust, mud 이런 것들이 있고, 이 dirt나 mud의 형용사형. 에? 러스트 먼지 아니에요? 먼지인데 흙으로도 쓰여요. 네. 그래서 dirt와 mud의 형용사형 보면 dirty와 감사합니다. 네. dirty와 muddy 굉장히 더럽다라는 이미지를 형용사잖아요. 더럽다라는. 네, 그래서 흙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되게 안타까워요. 흙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많은 이로운 점들이 있고, 흙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흙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워서 이번 강연을 하는 동안 흙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강연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이미지를 조금은 바꿀 수 있으면 제가 오늘 강연한 거에 큰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15세기의 화가이죠. 화가이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하신 말인데요. 그때도 우리는 발밑에 있는 땅보다 천체의 움직임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5세기에도 땅을
훨씬 더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땅보다 우주를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21세기죠. 21세기인 지금도 저는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발밑에 있는 땅보다 천체의 움직임, 우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땅이라는 건 연구하기 힘들어요. 직접 파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최근 뭐 원격 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긴 하지만 땅은 의외로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연구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잘 못 얻고 있는데요. 그러면 흙과 인류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설을 이야기했죠. 여기 알고 계시나요? 네. 정말 똑똑한데? 아니야 이거 테스트 나온 거 아니야? 네. 다 아시군요.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네. 이 사원소설은 지구에 있는 물체들은 흙과 불과 물, 공기로 이루어진 얘네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흙은 가장 먼저 설명이 될 정도로 이 과거에도 중요한 물질로 생각을 해왔었고요. 저희가 서양의 종교 경전인 성경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나오죠. 이 뜻을 보면 아담의 히브리어로 땅이나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기원을 했고요. 이브는 히브리어로 생활을 뜻하는 하바의 번역어입니다. 결국 천지창조라는 건 흙과 삶이 결합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인 아담을 창조했고 삶인 이브는 흙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뜻하는 라틴어 뭐라고 하죠? 사람? 호모사피엔스죠. 그 호모라는 건 살아있는 흙을 뜻하는 라틴어인 휴머스에 지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흙이 이렇게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흙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 네. 풀이나 나무 같은 거.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풀이나 나무를 키우는 역할. 또 그 목재 같은 걸 만들 수 있어. 목재를 만들 수 있는 거. 맞아요. 또 저기 뒤에 곡식들? 맞아요. 곡식들, 식물들 우리가 먹을 걸 제공을 하고 또 여기 친구 건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흙이 건물용 자재로 이용될 수도 있죠. 또 저기 뒤에 있는 친구. 흙에서 식물이 자라가지고 가축이 뭐 그걸 먹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량의 95%를 공급한다라는 게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식물도 먹고 있고 식물을 먹는 동물들을 또 우리의 식량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겨울이 오면 모두가 다 추워서 잠자고 있고 동물들 똑같으니까 흙을 잘 파고 배 밑에서 잠자요. 맞아요. 흙 없으면 물로 들어가면 물을 헤엄칠 수 없잖아요. 물은 얼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생물의 서식처로도 역할을 하고 생물이 월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작용을 하죠. 또 종이를 만들 때 종이를 만들 수 있어요. 흙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흙의 역할 중에 가장 크게 식물을 생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땅에서 씨앗이 떨어지면 여기서 뿌리가 나서 뿌리가 아래쪽으로 있는데 이 땅이 없으면 식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죠.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비가 온다라든지 그러면 쓰러져 버리고 부러지게 되는데 이런 물리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들, 그리고 토양에서는 여기에 갖가지 영양분들이 있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해주고 네,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요. 땅 표면하고 땅 조금 파서 손 대봤었나요? 네, 그럼 엄청 좋아요. 엄청. 물기. 네, 물기도 있고 좀 축축하고 온도는 더운 여름에 이렇게 위쪽은 뜨거운데 아래쪽 만져보면 차가워요. 차갑죠. 그리고 네. 저기에서 위에 색과 밑에 색이 다 달라요. 밑에 조금 진한 갈색이죠. 위에 있는 그거에 조금 하얀색이에요. 반대인데?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네, 토양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네, 그렇게 토양은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요. 여름철에는 위쪽은 굉장히 뜨겁지만 조금만 내려가 보면 저희가 차갑다,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는데, 네, 물이 있어서 그 역할을 또, 네, 부드럽고. 너무 차가워요. 네, 근데 겨울에는 반대로 땅을 만져보면 땅 표면하고 딱딱하게. 네, 딱딱하고 그러나 온도가 땅 표면보다 따뜻해요. 네, 그렇게 외부의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땅이 그런 온도 조절을 해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땅에 어떠한 유해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로부터 보호를 해주기도 합니다. 기체의 경우에는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미생물이 분해를 하기도 하고 또는 토양이 흡착하는 거. 우리가 어떤 오염물질들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흙을 통과시키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흡착하거나 분해하는 역할로 분해를 함으로써 네,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 물 조절. 아까 흙을 만져보면 축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흙은 우리가 대기 중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비는 이런 강이라든지 호수에 떨어지는 비율은 굉장히 적고요. 거의 90% 이상은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땅으로 떨어지게 돼서 땅을 통과해서 지하수로 흐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도 정화를 해주고 이제 여러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다음에 나는 기사가 어떤 게 있죠? 홍수, 그리고 어디가 잠겼다, 침수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게 땅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 도서관 오는 길에서도 봤겠지만 흙이 얼마나 있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가 다니는 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적어요. 네, 다니는 길들은 아스팔트라든지 돌, 네, 시멘트 이런 것들로 덮여 있잖아요. 이렇게 덮여 있는 것들은 네, 그 아래는 흙이 있죠. 그 아래는 흙이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이 비가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물들이 좀 더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낮은 곳으로 한꺼번에 많이 몰리게 되면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지 않다라면 저희가 침수로 인한 문제를 조금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물질의 재활용. 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았는데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식물에서 떨어지는 낙엽이라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미생물들이 작용을 해서 분해를 하게 되고 결국 흙으로 유기물질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 유기물질이 식물이 자라는 데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의 또 다른 역할, 대기의 조절.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도 영어를 잘 알아서 CO2, 뭐죠? 이산화탄소, O2.
네,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네. H2O도 물이에요. 네, H2O도 물이에요. 그래서 토양 안에는 식물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공기 중에 있는 더 많은 산소를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식물 뿌리가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토양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대부분은 토양으로부터 증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토양이 충분히 수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기 중에 수증기도 충분히 있게 되는데 만약에 건조한 상태가 돼서 토양이 건조하다. 그러면 토양 입자들이 그대로 있지 못하고 얘네들이 날리게 되죠. 그래서 최근 많이 이슈가 되는 어떤 거죠? 흙이 날린다. 네, 멀리서 날아오는 황사. 이게 결국 토양이 구조화되어 있지 못하고 유기물질이 많지 않고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수 없어. 제 몰래는 오빠가 수나에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담아가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게 건조할 때 더 날리는 거죠. 네, 아니 일부러 몰래는 이렇게 수학교가 했어요. 네.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게 비가 왔을 때 그랬으면 그렇게 안 날렸을 거예요. 땅이 충분히 젖어 있었으면. 네, 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징그러워. 귀엽지. 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땅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땅이 여러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처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땅에는 이런 두더지도 있고요. 그리고 지렁이도 있고, 이렇게 큰 큰 동물들도 있고, 톡톡이, 진드기, 응애, 굉장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 아니면 버섯, 이런 모든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 땅에는 축축한 곳도 있고, 건조한 곳도 있고, 온도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공기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기 때문에, 네, 독버섯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저희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되나요?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한 숟가락에 흙을 뜨게 되면 그 흙 안에 우리 전 세계 인류보다 더 많은 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높고요. 그래서 네, 토양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 네,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양은 우선 토양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까 토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모래, 흙,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토양을 보면 그런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체라고 하는 건 모래, 미사, 점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물이 있고요. 축축한 물이 있고 전부 다 물로 채워지지 않는 공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의 물질 중에는 이런 우리가 입자로 보는 그런 미네랄 입자라고 하는 무기물이 있고 유기물이 있습니다. 유기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무기물이 약 45%, 유기물이 5%입니다. 그러나 유기물의 함량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5%라도 토양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토양의 그 질과 역할을 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입니다. 토양 유기물인데요. 아까 우리가 낙엽이나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토양 유기물로 변화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유기물이 많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생물, 물리, 화학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굉장히 건강한 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유기물이 적으면 여기에는 식물도 잘 자라지 못하고 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비료를 넣게 되고 비료를 넣게 되면 토양은 산성화가 되고 아니면 그 안에 염도도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과 적은 토양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네,
색깔이에요.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이렇게 검은색을 띠고 있고요. 유기물이 적은 토양은 이렇게 연한 갈색을 띠고 있어요. 아까 땅을 깊게 파면 팔수록 아래쪽으로 가면 땅 색깔이 어떻게 되죠? 이상해져요. 네, 이렇게 이상해지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토양은 좀 이렇게, 네, 약간 검은색 토양. 산에 올라가서 그 위쪽 토양을 보면 약간 갈색, 진한 검은색 토양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유기물이 많은 토양이에요. 그래서 위쪽은 식물이 자라고 거기서 식물의 낙엽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위쪽에 유기물들이 많이 쌓이게 돼서 유기물이 많은 토양이고요. 아래쪽은 그만큼 식물의 낙엽들이 많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기물이 적은 토양이 됩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이 제일 좋은 토양이에요. 선생님. 네. 근데 네. 모래 있는 곳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모래 있는 데는 모래가 많은 곳은 유기물이 잘 달라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기물이 적은 토양으로. 네. 네. 모래가 많거나 그러면 유기물이 적은 토양 이런 색깔을 보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기물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유기물은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거든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를 태우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갑자기 건너뛰는 것 같은데 제가 탄소의 저장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기후변화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의 증가이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그러면 이 탄소가 지구의 어떤 생태계에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네, 바다에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바다에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고 육지에서 보면 토양에서 제일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토양에서 약 2,500 페타그램이라고 저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페타그램 단위 이해되시나요? 페타는 10의 15승입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페타그램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가장 큰 육상에서 가장 큰 동물을 아프리카 코끼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프리카 코끼리의 무게가 7,000kg이에요. 대략. 네. 네, 7,000kg이고 그래서 이 1페타그램이라는 것은 1억 4천만 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의 무게입니다. 네. 네, 그 코끼리 사진에서만 봤을 때 크는데 얼마나 커요? 오, 굉장히 큰 것 같아요. 7,000kg이면 실제로는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몸무게가 30kg? 아니 실제로 보면 얼마나 크냐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동물원에서 아마 코끼리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탄소가 760페타그램이 있고 매년 약 3.5에서 4페타그램이 늘어나고 있다는 대기 중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약 6억 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가 대기 중에 떠 있다라고 그 무게만큼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돌려주세요. 적고 싶군요. 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생물이 자라는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탄소가 약 560, 580 페타그램 정도 되는데요. 대기로부터 1년에 120 페타그램의 탄소를 흡수를 해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물 또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절반 정도는 대기로 내보내요. 60페타그램의 60페타그램의 탄소를 대기로 다시 내보내게 되고 나머지 60페타그램은 땅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식물 뿌리라든지 아니면 유기물의 형태로 들어가는 게 60페타그램인데 이게 다시 식물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토양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분해를 해서 다시 60페타그램이 대기로 되게 돼요. 그래서 120페타그램이 식물이나 나무로 들어가게 되고 분해되는 게 다시 120페타그램이 돼서 평균 0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인류 사람들이 토양 침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대기로 더 많은 양의 탄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화석연료 이용이죠. 화석연료를 통해서 저희가 보통 7페타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내보내고 있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하와이의 마우나로아라는 지점에서 1960년대부터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300ppm부터 지금 현재 440ppm까지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구 온도가 조금 낮아지기가 올라지. 아, 온도에 따라서 그럴까요? 네, 온도 영향이 있습니다. 토양이 적어지는. 토양이 적어지면서 한 해에 이렇게 토양이 적었다 많았다 할까요? 토양 말고 다른 거, 이산화탄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네.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식물. 네, 맞아요. 식물의 역할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 여름이에요. 여름에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겨울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선생님, 네. 왜 그렇게 높아요, 그게? 왜 이렇게 높냐고요? 저희가 탄소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식물을 또 부시고. 네. 네, 식물을 잘라내고, 뭐, 땅도 개간하고,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연료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뿜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극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통 여름철에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값을 보면 여름철에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렇게 극지에서도 작은 양이지만 식물이 작아서 작은 양이지만 여름철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고 겨울철에는 올라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죠. 그리고 농경지는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죠. 건물을 만든다라든지 뭐 다른 식으로 농경지를 이용을 하면서 농경지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리고 농경지에서 굉장히 또 많은 양의 온실기체를 만들어내서 이 온실기체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 토양학자는 토양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포4밀 이니셔티브라는 게 2015년 기후변화 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가 프랑스 열렸었는데 이때 프랑스가 제안을 했어요. 아마 지금 대부분 퍼센트 정도 이해할 것 같은데 퍼센트는 100분의 1이죠. 퍼밀이라는 것은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000 중에 4 정도만 토양에서 잡아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산화탄소 증가를 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대기 중에 1년에 약 4.3 기가톤 정도 페타그램의 카본이 방출이 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양이 4.3 기가톤이고 이게 아까 아프리카 코끼리 6억 마리 정도의 그 규모의 양인데 토양에서 가지고 있는 유기탄소의 양이 1500페타그램으로 알고 있고 이 1500페타그램의 약 4퍼밀 정도의 양을 매년 우리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기 중에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4퍼밀 이니셔티브입니다. 선생님, 네. 근데 그런 프랑스에서 그 달팽이를
연구할 때 진짜 저 땅에서 지금 달팽이를 먹는 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달팽이 요리를 먹어보진 않아서 진짜예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달팽이를 진짜 먹어. 네. 응. 그래서 앞에서 이제 토양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토양의 유기탄소 격리, 토양에서 유기물의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간다면 우리가 대기 중에 늘어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0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땅에서 토양이 침식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많은 유기물이 분해되는 걸 막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소가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여러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기 중에 늘어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지역인 툰드라에 대해서 좀 예쁜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툰드라에서 식물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왜 그럴까요? 여름이 있어요. 네, 북극은 여름이 있어요. 북극은 여름이 있고 여름에는 따뜻합니다. 정말요? 북극에는 모기도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북극 여름은 이렇게 초록초록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없어요, 나무들? 네. 북극이란 어딜까요? 땅은. 남극과 반대되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멀리 네. 뒤편이에요. 네, 여기가 북극이고 그 반대쪽이 남극이죠. 우리가 보통 여기 나무는 툰드라라든지 타이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툰드라나 타이가는 어떤 비슷한 기후대에 비슷한 생물이 사는 그런 생물 군계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고요. 툰드라는 좀 키가 작은 식물들, 굉장히 초봉같이 굉장히 작은 식물들이 자라는 거고, 타이가는 저희가 북방 침엽소림이라는 나무가 자라는 지역입니다. 지구 물리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북극권은 북위 66.5도, 이 북극권이라는 이 원보다 더 북쪽에 있는 땅을 북극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북극권에는 하지에는 더 이상 밤이 없는 백야가 있고요. 그리고 동지에는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존재하는 곳이 북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연구를 가면 밤새 연구할 수 있어요. 해가 안 지거든요. 네,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건 북극권인데 그 지역마다 어떤 생태학적인 특성, 기후학적인 특성들이 좀 달라서 키가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수목한계선을 기준으로 수목한계선의 북쪽을 북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툰드라라는 큰 키가 있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지역을 저희가 북극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북극은 그러면 툰드라는 북극의 육상지역 그리고 북극의 바다는 북극해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툰드라 식물인데요. 툰드라 식물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을까요? 100종, 1000종, 30종, 그거 곱하면 되겠다. 네. 3000종입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하죠. 네. 3000종의 식물이 툰드라에서 살고 있고요. 이러한 식물들은 북극이라든지 고산지대, 아주 높은 산에서만 자라는, 그쪽에서만 자라는 식물들도 있고, 어떤 식물들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산지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은 아니고요. 네, 툰드라 식물들이 자라는 환경은 어떨까요? 툰드라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가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겠죠. 네, 태양 에너지가 부족하고 땅은 얼어 있고 그리고 생장 기간이 짧습니다. 여름이
약 3개월이고 나머지는 겨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영양분도 굉장히 부족한 곳에서 살고 있어서 이러한 척박한 곳에서 식물들이 살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뿌리두메 양귀비와 민담자리 꽃나무 되게 예쁘죠? 네, 이런 식물이 씨앗을 만들어내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해가 있으면 해를 따라서 움직여요. 해바라기가 해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양귀비와 담자리 꽃나무 꽃들이 해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전략을 가져서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북극에서 식물들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솜털같이 많이 나와 있는데 겨울철에 솜옷 이렇게 털 많은 옷들 입으시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식물을 따뜻하게 만드는 민담 뭐예요? 민담자리 꽃나무. 자리요? 담자리 꽃나무. 잠자리요? 담자리. 네. 굉장히 오래된 시기부터 살았던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 끝나고 보고서 쓰시나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네. 네. 이거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네, 기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툰드라 식물은 좀 털이 많은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있어요.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있으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키가 큰 것과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있는 거라. 추우면 어떻게 해요? 납작하게 붙으면 땅이 조금 더 따뜻해요. 네, 온도가 대기에서 태양 에너지가 땅에 도달을 하게 되고 땅에서 복사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땅이 대기보다 따뜻하고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툰드라 식물은 대부분 좀 낮게 자랍니다. 아니야, 다 알고 다니는데. 네,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때 보세요. 네, 또 다른 툰드라 식물 중에 북극 황새풀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극지역에 사는 식물들은 대부분 1년생 식물들이 없어요. 1년만 자랐다가 죽고 씨를 통해서 번식하는 이런 식물들은 없고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다년생 풀인데 북극 황새풀도 마찬가지인데 지상부랑 지하부는 1년이 지나면 죽어요. 그래서 뿌리를 만들어내고 잎을 만들어내고 겨울이 되면 다 죽는데 중간에 줄기 조직은 살아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다가 땅 표면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줄기에서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다가 얘네가 봄이 돼서 땅이 녹기 시작하면 바로 잎을 만들어내고 뿌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뿌리와 잎들은 다 죽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씨앗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씨앗을 통한 번식보다는 무성생식을 통해서 번식하는 그런 식물들이 많고요. 그리고 영양분이 땅이 얼어있고 온도가 낮다 보니까 여기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보통 무기태 질소라는 암모늄이라든지 질산염 이온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건 유기물이 분해돼서 가장 마지막 형태가 그런 암모늄이나 질산염 이온인데 이렇게까지 분해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북극 식물들은 어떤 식물들은 중간에 유기물 형태로 되어 있는 질소를 바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툰드라 식물은 또한 기후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이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얼음이 많은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땅이 가라앉는 현상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산불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알래스카라든지 시베리아라든지 아마 화재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산불로 인한 교란이 생기게 돼서 이렇게 나무들이 다 타게 되고 거기서 다시 식물 천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수목한계선, 아까 큰 키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기준을 수목한계선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수목한계선이 점점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큰 키나무가 북쪽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이제 영구동토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동토층 들어보신 분? 아, 처음이시군요. 폭포 아니에요? 폭포 아니에요. 여기 앞에 폭포 있던데, 네, 폭포랑 비슷하죠. 네. 네? 지진 아니고요. 네. 깎여 있는 부분인데, 영구동토층, 얼어 있는 땅입니다. 영구동토층은 얼어 있는 땅이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얼어 있는 땅이죠. 최소한 2년 이상 얼어 있는 땅을 영구동토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래요. 네, 근데 얼어 있는 땅인데 1년 내내 얼어 있을까요? 아니요. 북극은 아까 식물이 자라고 초록초록하다라고 했죠. 여름 기간은. 여름에는 땅이 일시적으로 녹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다시 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름에 일시적으로 녹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속 얼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구동토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극 지역에 가면 구조토라는 그런 특이한 형태의 토양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땅이 언다라는 거, 그리고 얼고 녹는 게 반복된다라는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토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볼록 올라온 형태의 이런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땅이 계속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땅에 있는 자갈들이 바깥쪽으로 모아지게 돼서 이렇게 동그란 원을 만드는 이런 토양도 이루게 되고요. 이건 제가 알래스카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토양이 이 아래는 얼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동토층인데, 영구동토층의 깊이를 한번 보면 여기는 약 50cm 이상 정도 되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녹았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상하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저쪽은 막아져 있어가지고 조금 여기 동굴같이 돼 있어가지고 네. 얼어있게 추워서. 네. 이쪽이 더 뜨거워가지고. 네, 이쪽에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위쪽의 태양 에너지를 땅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더 높아요. 왜냐? 여기는 유기물층이 얕아요. 여기는 유기물층이 깊어요. 아까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검은색을 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위쪽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많이 녹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쪽은 유기물 토양이 얕기 때문에 깊게까지 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래를 파보면 여기 아래 보면 굉장히 얼어있는 이 토양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 한 60cm 정도, 이 정도 보면 여기에서 검게 돼 있고 얼음층들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건 항상 이 정도까지 땅이 여름철에 녹았다가 그리고 다시 얼었던, 그리고 여기는 계속해서 얼어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구동토층 연구할 때 이런 코어러를 사용을 하거든요. 코어러를 사용을 해서 토양 샘플을 하는데, 여기서 토양 샘플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길다란 토주라는 토양 기둥이 나오게 되고요. 토양을 보면, 영구동토층에 있는 토양을 보면 이렇게 얼음들이 있는 층이 보입니다. 얼음이 있고 아니면 완전히 얼음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층들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툰드라 지역에서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평평한 곳인데 갑자기 중간에 언덕이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걸 핑고라고 그러고요. 이 핑고는 그냥 땅이 그냥 솟아오른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땅이 솟아오릅니다. 네. 안을 이렇게 파보면 얼음이 있어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얼음이 있는 지역인데 저희 핑고를 파진 않았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얼음이 있는 지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부산? 부산? 저기 있는 산도 얼어져 있는 얼음이 있어요. 저기 안에? 네, 이 안에 얼음이 있어요. 무슨 산이에요? 여기 사는 산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네, 핑고의 일종이고요. 네. 그리고 또 땅에 보면 겨울철에 땅이 어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땅이 얼게 되면 약간의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토양 표면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그 아래로 물이 녹아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죠. 물이 녹으면 걔가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얼면서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얼고 녹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안에 틈이 점점 더 커지고 안에 있는 얼음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얼음세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얼음세기들이 있는 지역들이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녹기 시작하면 땅으로만 이루어진 지역은 녹아도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얼음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기온이 높아져서 녹게 되면 그 지역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걸 열카르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석회암지대에 이렇게 가라앉는 석회 동굴 있고 뭐 그런 지역들 석회암 카르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열에 의해서 가라앉는 지형이 생긴 거라고 해서 저희가 서머카르스트, 열카르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얼음세기가 점점 녹게 되면 이러한 열카르스트를 만들게 돼서 이러한 호수 형태의 땅이 가라앉은 지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제가 강의에 주로 중고등학생이 온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다 초등학생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할게요. 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언제든 질문하세요. 네, 네. 다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네, 저도 다 몰라도 괜찮아요. 네. 북극은 땅이 얼어있구나.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 얼어있는 땅들이 변화를 겪고 있구나. 그 정도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북반구에 땅들이 얼어있는데 얼어있는 땅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을까? 북반구에는 약 4분의 1 정도의 땅이 얼어있는 땅입니다. 전부 다 얼어있지는 않고요. 땅 안에 얼음이 일부 있는 지역들도 다 영구동토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약 4분의 1 정도가 얼어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영구동토 지역에는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땅 안에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유기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유기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의 토양이 녹고 이 유기물들이 녹게 되면 탄소폭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는 이 이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한참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북극 동토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고 그 탄소가 분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온난화가 될 때 전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북극 지역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일어나고 있어요. 더 높은 온도의 온도 변화가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북극은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4배, 어떤 경우에는 6배, 7배 더 높게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유기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온도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네, 심각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북극이 제일 구해야 되는 곳 아닌 거예요? 구해야 하는 곳, 네. 북극 보존해야죠. 네. 네.
거기가 제일 위험한 거지. 제일 위험한 곳, 북극도 위험하고 열대우림도 위험하고 네. 네, 모두 다 중요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아까 이야기한 이러한 얼음세기들, 땅 아래에 있는 큰 얼음 덩어리들이 녹게 되면 땅이 가라앉는 그런 영향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무들이 자라는 지역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불도 많이 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북극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 간단하게 소개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영구동토층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작은 양의 탄소가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적은 양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가게 돼요. 아까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보셨죠? 그래서 북극에 있는 식물들은 굉장히 작고 생물량도 작기 때문에 작은 양의 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빨아들이고 작은 양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작은 양의 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식물이 잘 자라겠죠. 네, 식물이 잘 자라고 그 안에 있는 미생물도 잘 자라게 돼요. 그러나 미생물이 자라는 것보다 식물이 자라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식물이 많이 자라서 많은 양의 탄소가 땅에 들어오게 되고 조금 더 많은 양의 탄소가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이 기후온난화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북극에서 태양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식물의 생육 기간이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미생물은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학기술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북극권 육상 대기 환경 변화 예측 및 대응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6개의 나라에 거점을 설치를 했고요. 이 거점별로 어떠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과제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팀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토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온도 상승 챔버를 설치를 해서 식물이라든지 미생물, 토양 환경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스노우 펜스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눈을 많이 쌓이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눈이 쌓였을 때랑 적은 양의 눈이 쌓였을 때 어떠한 생태계, 식물이나 미생물, 토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내리자면 북극은 동토층에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북극이라는 곳은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생태계입니다. 그러나 동토층 탄소 배출로 인해서 동토층에 기후변화가 생기게 되면 많은 양의 탄소가 대기로 다시 방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다시 양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